보면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탈코르셋 운동이 극단적으로 치닫으며 이 운동을 강요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탈코르셋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연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서희 앞에 어디죠? 네. 아, 탈코르셋을 강요받아요? 관심이 있거나 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야 할 것 같은 서희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페미니즘에 관심 있지만 탈코르셋은 반대? 탈코르셋은 화장을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 몸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어요. 누가? 중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장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화장을 시작했나요? 안 했어요? 관심 없었어요? 저는 그 딸에게 그 아이라이너인가? 그런 걸 처음 사준 게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화장을 되게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화장품. 화장품은 요즘 누가 사요? 다 10대가 사요. 10대가.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주로 예전 같으면 뭐 40대와 50대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을 겨냥해서 뭐 화장은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거나 20대 이후에 화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면 지금 초등학생부터 하잖아요. 저는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화장을 안 했어요. 아까 보셨죠? 짧은 머리에 청바지.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게 하고 다녀서 회사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었냐면 영양사는 다리에 흉터가 있다. 그래서 맨날 바지를 입고 다닌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입사해갖고 선배 언니한테 불려가갖고 혼난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회사에 오면서 화장을 안 하고 올 수가 있냐고. 화장은 여자의 예의인데. 여러분들은 화장을 하고 싶어서 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요?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탈코르셋 운동이 됐든 겨털 운동이 됐든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맞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된 맥락을 보면 이게 정말 나의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인가. 콜셋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프랑스 혁명 얘기했잖아요. 프랑스는 예전에 그 왕조 시대에 허리의 사이즈가 16인치를 넘으면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고 물론 투표를 할 권리도 없고 직업을 가질 권리도 없고 여행을 다니거나 이사를 할 권리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었어요. 여성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누군가와 결혼해야 하는 거였죠. 중국에는 전족이 있어요. 전족 기억하세요? 네. 중국에는 전족을 만들려면 5살 이전에 발을 한번 꺾어가지고 묶는 거예요. 그 전족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의 그 사진도 있는데 그 발을 벗기잖아요. 발이 안 펴져요. 기형적으로 발만 작잖아요. 이랬던 이유가 중국의 귀족들은 그 전족을 한 발이 작은 여자들이
은쟁반 위에서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것도 귀족의 여성들을 발을 꺾어가지고 작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족을 한 여성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복궁이나 덕수궁 가봤죠? 혹시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의 성을 가봤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왕궁인데도 덕수궁, 경복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중국은 그냥 중국 한 지역의 영주가 사는 성이 엄청나게 커요. 전적을 한 여성들은 집 안에서도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발이 그런 상태라 잘 못 걸어요. 그리고 코르셋을 했었던 그 시기에 귀족 여성들은 어땠냐면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그래서 잡아 당겨서 묶어요. 여러분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이가 허리를 막 조이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은 코르셋은 거기서 유래됐고 허리를 조이는 그 프랑스와 영국의 왕조 시대 때 유래됐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17인치 이하로 16인치 이하로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여야 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여성들은 이 안에 장기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소화불량에 늘 시달리거나 일찍 죽거나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그런 거 보죠. 외국 무슨 다큐멘터리,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같은데 여성 목에다 이렇게 계속 팔찌 같은 목지를 끼우는 거. 이게 또 뭐였어요? 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족도, 코르셋도 그다음에 여성의 목에다 이렇게 끼워서 이 사람들 이거 잘 때도 못 불러요.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끼워나가 못해서 이걸 빼면 목에 힘이 없어 목이 꺾어진대요. 다 뭐를 위해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말하는 여성의 미의 기준에 맞추어서 여성의 몸을 누구의 눈에 맞추어서 나를 먹여 살려줄 돈 있고 힘 있는 남성의 시각에 맞추어서 자기의 것들을 바꿔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것에서 자유로운가? 탈 코르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사회는 브레이저를 안 하고 사회를 다녀도 괜찮아요? 겨드랑이 털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저 사람의 개성이지 라고 생각돼요? 잘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죠. 화장을 하든지 브레이저를 하든지 코르셋을 입든지 이건 나의 자유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사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난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여자답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죠. 이제 처음에는 뭐였어요? 여성들에게만 겨드랑이 털이 있는 게 문제였고 이걸 보이면 안 됐었고 가슴에 유두가 드러나면 안 됐었잖아요. 요즘은 남성들에게도 이 잣대가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를 손으로 가리잖아요. 겨드랑이 털이 부끄럽고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생겨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동양에서는 겨드랑이 털이 부끄럽지 않아요. 서양 문화에서 겨드랑이 털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언론이 이 겨드랑이 털이 남자들도 이제는 다 면도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죠. 여기 남학생들 중에 겨드랑이 털 면도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안 해요? 연예인들은 왜 하지? 브라질리언 왁싱 이런 거 왜 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입사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딱 셔츠를 입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의회에 들어갔잖아요. 의회 의원들 중에 젊은 의원들도 꽤 있어요. 어떤 젊은 의원 한 명이 셔츠 안에 런닝 셔츠를 안 입고 셔츠만 입고 온 거예요.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남성도 꼭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탁 드러나서 보였잖아요. 많은 남성 의원들이 런닝을 입었어야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왜 코르셋을 입게 되었는가? 왜 겨드랑이 털을 밀게 되었는가? 왜 여성들이 가슴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보자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자. 그리고 내가
가슴이 드러나서 보이든 안 보이든 그래서 좀 얇은 옷을 입고 꼭지가 보여도 그것이 성폭력이나 이런 것을 해도 된다라는 빌미로 작용하지는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브레이지어를 강하게 그래서 가슴이 유두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건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필리핀이나 이런 동양권으로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서양은 물론이거니와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유학을 갔었던 친구들도 브레이저 잘 안 해요. 그리고 가슴 유두가 드러나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는 또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은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거 갖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러지 않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렇게 입으면 되게 뭐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그것이 자유인가? 나에게 결정권이 있나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답변 되셨나요? 답이 뭐 만족스러워요? 급진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질문이 8명 들어와서 네,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극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탈코르셋 극단주의 이런 탈코르셋 운동을 극단주의라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미러링을 하는 그 메갈에 대해서 메갈은 나쁜 페미니즘, 어떤 것은 좋은 페미니즘. 어떤 모든 운동에는 각자의 방식의 운동을 해요. 여성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여성단체들도 다 나름의 다양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페미니즘은 나쁘니까 없애버려야 돼는 아니고 그건 결국은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역대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없지만 급진적 페미니즘도 있고요. 에코 페미니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를 무슨 뭐 전복시키거나 뭐 하진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 질문이 네. 9개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약간 이제 네. 속도를 빨리 내야겠네요. 네. 자, 두 가지 질문을 무고죄 처벌 강화.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대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렇게 무고죄 처벌 강화를 그냥 질문에 적기는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과적으로 아니라고 판명이 났을 때, 그 피의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도 당하고, 아예 이제 가정이 파탄할 정도로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큰 이런 파도는 있지만은 그 신고하는 이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20대라고 했는데 20대들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대 초중반이 지금 상당히 페미니즘에 열풍이 많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진주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서 10대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트위터라든지 이렇게 언론이나 SNS에서 뭐 맞는 말도 있을 텐데 틀린 말도 있고 뭐 선동을 당하거나 아니면 틀린 거를 맞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고 아까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거를 정립시켜줄 게 중요한 건 10대들의 생각들이 나중에 그 20대 미래들이 쌓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교육단체나 그런 데서 논의를 생각을 해주고 우선 무고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한민국은 성폭력 발생률이 매우 높아요. 27분에 한 건씩 발생해요. 그러면 27분에 한 건씩 발생하는 것은 거의 경찰청 신고 추산이에요. 대한민국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는 비율은 10%를 겨우 안 넘었어요. 거의 신고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27분에 한 건이고 하루에 8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해요. 우리는 늘 뭘 걱정하냐면 미투 운동이 벌어지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는 그럼 무고한 사람일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다들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SNS에 뭐가 올라온 것 때문에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다 고발당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자들이 서지현 검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자기가 성희롱을 직장 상사로부터 당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자기는 8년 동안 생각했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법을 모르겠어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가장 잘 알아요. 법전을 다 외웠을 거예요. 검사가 될 정도면. 그런 사람도 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는데 8년이 걸려요. 자기는 그래서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왔냐 하면 자기가 8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이다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네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사실은 무고죄에 걸릴 만한 사람이 저는 0%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의 법제도나 구조상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했을 때 별로 나에게 이득으로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악의적으로 꽃뱀으로 몰아서 신고한다는 것 자체를 여성들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제 딸이 실제로 학교에서 선배들에 의해서 성적인 대상이 됐어요. 말로 하는 언어적 성추행이죠. 근데 얘가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저는 늘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땐 말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폭력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끊어놔야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엄마로서는 얘가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얘가 이것을 SNS 학교 무슨 대나무 숲이 됐든 학교 과 무슨 거기 공지사항이나 이런 곳에 단톡방이 됐든 여기다 올리는 그 순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얘가 받아야 되는 모든 비방과 그 다음에 피해와 비난과 이런 것들은 혼자 감당해야 돼요. 엄마도 해줄 수 없어요. 법도 크게 문제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학생의 학생 회장이었던 학생의 부모가 사실적 시의 명예훼손으로 SNS에 올라간 글을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가 원한 건 이거예요. 선배들끼리 모여서 누구 예쁘지 않아? 야 누구 가슴도 크고 야 진짜 섹시하잖아. 이런 얘기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였어요.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뭐 잘못이에요? 사과하면 되잖아.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네가 너무 과민하다 이런 걸로 해서 결국 뭐까지 갔어요? 고소고발로 갔어요. 그럼 누가 피해자일까요 도대체? 피해당해서 사과받겠다고 한 그 피해자는 뭘 얻어요? 학교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실은 무고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자살로 끝나는 그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해자의 목소리보다는 가해자의 목소리는 훨씬 더 많이 들려요. 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소고발로 가잖아요. 최소 3년이에요. 판결 나는 때까지. 김지은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안희정 지사가. 2심, 3심까지 가야 돼요. 최소 3년이에요.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직업도 지금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여성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들조차도 그렇게 처리하는 걸 내가 눈으로 다 봤는데 아무리 말하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도 누가 그렇게 쉽게 신고를 하겠어요? 신고 못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안 바뀌어요. 그 페미니즘 붐, 사실은 페미니즘 붐은 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페미니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미니즘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도 처음부터 자유주의 페미니즘, 막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어요. 뭐와 함께? 이 땅에 철학의 발전과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되는 거 맞죠? 페미니즘 때문에 무분별하게 여성들이 급진적이 될까봐 걱정하기 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더 필요해요. 요즘 초등학생 중에 일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배 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들의 거의 50% 이상이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해요. 학교 교실 안에서 여성 혐오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맘충이라고 얘기하고 학생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 자기 엄마에 대해 이제 모성도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저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교과 과정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이미 기존에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많기 때문에 9개나 됩니다. 답변이 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김찬희 학생. 미투 운동이 말로 할래요? 네. 친구? 될까? 그러니까 이제 서지영 검사님이 그 오픈을 해주신 걸로 시작돼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란 바람이 불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과거에도 왠지 이런 있었죠.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미투 운동이 퍼지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투가 왜 갑자기 서지훈 검사의 그 방송 인터뷰가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왜일 것 같아요? 미투에 대해 관심 있었으니까. 언젠간 일어날 거였는데 그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목소리를 낸 사람이 없진 않았어요. 여러분 장자연 씨 사건 기억하죠? 지금도 장자연 씨 사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루돼 있었고 자기가 다 일일이 그 핸드폰이고 뭐 다 있었는데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자살하고 말았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 접할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후에 성폭행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는 사건, 뭐 중소기업청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상사가 지속적으로 2년간 괴롭히고 정작 재계약 들어갈 때는 뭐 이사의 딸이 들어오고 이 자살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뉴스에 보도된 것들이니까. 그런데 왜 서지현 검사였을까? 사실은 그녀의 지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한항공 사태를 볼 때 우리가 흥분은 하지만 그래 맞아. 뭐 갑질이지. 갑질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갑질이라는 게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죠. 지위가 낮거나 그런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뭐 원래 사회가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서지현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최권력을 가진 검사예요. 검사도 여자일 때는 검찰 조직 안에서 성희롱의 대상일 뿐이었을 때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나도 성희롱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지현 검사 어떻게 돼 있어요? 책상이 없어졌잖아요. 검찰 내에서는 그냥 그 자기 조직을 망신 준 배신자예요. 서지현 검사가 그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이후에 많은 여성들은 아, 저 사람도 하네? 나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요 미투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여성들에게 특히 여기 계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연배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성추행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는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것이 나쁘고 엄청나게 처벌을 강화하는 세대를 살았는데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 같은 게 더 많아요. 심지어는 4살 때 기억부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A4 한 장쯤은 누구나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성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그 정도는 뭐 우리 머릿속의 성폭력은 늘 강간, 그것도 극심한 폭행을 동반하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강간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투의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결과, 법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앞으로 나서서 말을 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역기능이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뭐 그 정도까지 갖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제 딸의 사례를 들었던 그 정도 일을 여러분들 같으면 뭘 그런 것까지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지 않고 20대라 사실은 40대나 50대는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 까칠하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 적어도 말로라도 성적인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준과 규범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가해한 사람들은 옛날에 다 됐던 건데 왜 갑자기 이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걸리시는 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 걸리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바둑이에요. 이게 지나가야 서로 조심하고 그리고 그런 경계들을 규범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런 거 한 번 했다고 죽여버리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을 사과하도록 하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 지지하고 성범죄는 강경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즘은 반대. 장민 학생. 유창민 학생 네. 제가 뛰어가야겠네요. 페미니즘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유창민입니다. 저는 이제 우선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참 지지하고 더 응원하고 또 이제 성범죄는 더 강경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꼭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또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또 언급해 주시고 또 페미니즘 계속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저기 나와 있는 일단 첫 번째로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는 저희가 여성 혐오로 많이 엮여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지만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분석해보고 했을 때
단순히 여성 혐오가 아닌 묻지마 폭력이라고 하고 또한 피의자 가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 그 소수의 자신을 무시했던 여성에 대한 화가 났고 또한 직장 내에서도 여성에게 그런 무시를 받게 되어서 저지른 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성 혐오라는 프레임을 넣어서 오히려 그렇게 확장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해화역 시위는 이제 페미니즘 하면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화역 시위에서 대통령 모욕 그리고 경찰 모욕 등 이제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요즘 초등학생들이 일배를 50% 정도 가량 해서 어머님을 약간 부정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페미니스트들은 한남이라 하면서 아버지들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또한 핵심 주제인 홍대 몰카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간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성 혐오 범죄일까요? 아니면 묻지마 살인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여성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 묻지마 살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분들은 판단 유보? 왜 묻지마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왜냐고 물어보시면 그 사람 이번에 PC방 살인 사건도 보면 그 남자지만 그냥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에. 그래서 그냥 칼로 찔러 죽인 건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정말 성범죄 이런 건 여성이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그런 우발적인 그런 살인 이런 거는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네.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발적 살인 오늘 묻지마 살인인 것 같다. 선생님은 아까 여성인 거예요. 왜 여성인 저도 이 사건을 막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여성들한테 무시를 받아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온 사람을 찌른 건데, 직장에서 솔직히 누군가를 무시하면은 여성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똑같이 그 사람을 무시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같은 남성이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약간 나보다 밑에 있어야 할 여성이 나를 무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생겨서 한 거고, 이게 당연히 여성 대상 범죄인 게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아무나 공격하려고 한 거니까 네, 여성 대상 묻지마 폭력이라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저분께서 그 PC방 살인 사건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알바생한테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알바생 대상으로 폭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그 피의자도 직장이나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여성 상대로 나한테 무시를 했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갔어야 하는데,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무시를 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차별 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묻지마 살인일까? 여성 혐오일까? 여성 혐오 살인일까?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강남역에 참여해서 포스트잇을 붙이고 국화꽃을 갖다 놓고 시위를 했었던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것을 뭘로 본 거예요? 여성 혐오 살인이라고. 묻지마 살인이라고 규정했었던 곳은 경찰청이에요. 서울경찰청에서는 이것을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하신 이번에 그 PC방과 관련한 사건은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을 자꾸 들고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정신질환자를 어딘가에 다 숨겨서 딱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면 우리 사회에 범죄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 조현병 환자가 늘 이렇게 충동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우선 그 혐오를 또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이 조현병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 묻지마 살인, 그 강남역 살인과 관련해서.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친구, 그 가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그냥 불특정 다수,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PC방 안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의
그 실갱이가 벌어졌고 이 사람한테 자기 화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한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으로. 근데 물론 우리 사회의 이 폭력성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의해야겠죠. 이 부분과는 범주가 다르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왜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폭력만 여성 혐오는 아니에요. 여성을 혐오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적으로 뭔가 그 성폭행을 하진 않아요.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 그 가해자는 실제로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기다려요. 6명의 화장실 이용자가 있었어요. 7번째 이용한 그녀를 살해했어요. 이미 자기가 준비한 칼을 들고. 뭘 기다렸을까요? 그 남자 가해자께서는. 6명의 앞서 지나간 그 화장실 이용자는 전부 다 남성이었어요. 7번째 들어온 여성 화장실 이용자를 살해한 거예요.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었죠. 뭘로? 그냥 여성으로. 그리고 잡히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자들이 날 무시해서 그랬다요. 그럼 여성 혐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루저라고 얘기되는 남성들에 대해서 여성도 무시를 하지만 남성들은 훨씬 더 많은 무시를 해요. 남성을 대상으로 죽이지 않아요. 그냥 왜 여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을까요? 이건 그 사람 머릿속에 아무리 내가 루저여도 여자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거는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뭘 찾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폭력으로 살해를 할 때 나보다 힘이 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말을 한마디도 섞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죽인 거예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 그래서 강남역에 포스트잇이 붙었을 때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붙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죽었다. 이 사태 때 여성들은 뭐에 불안함을 느꼈던 거냐면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은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1.7일에 한 명씩 여성들이 살해당해요. 대한민국은 그 강력범죄 비율 중에 10명 중에 9명, 9.2명이 여성 살해예요. 누구에 의해서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대한민국 여성들은 많이 죽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대체로 자기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전 남편이나 애인이나 전 애인이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교육도 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죠. 뭘 바꿔야 돼요? 이건 문화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을 여성 혐오로 보고요. 아까 해화역 시위에서 대통령 모욕, 경찰 모욕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광화문 촛불 집회 기억하세요? 그 촛불 집회에 나오는 구호들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100% 동의해요? 아니에요. 페미니즘을 어떻게 하나의 단일 대우로 누군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각자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양한 목소리들 중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나는 지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태극기 부대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모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태극기 부대가 한 명도 없다? 그런 거 같은 거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태극기, 그러니까 거대한 촛불의 행렬을 다 막을 수 없잖아요. 실제 그 광화문 촛불 집회 안에서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과정 중에 성추행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일베 사이트에서는 뭐
여학생들이 많이 온단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말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알면서 난 페미니스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 현대의 문제는 모든 것을 그냥 인터넷 서치 몇 건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적어도 저는 이 유창민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시는 여기 계신 학생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실은 사회를 바꾸고 당연히 건강한 방향으로 저는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유서연 학생은 어디 계세요? 페미니즘 내에서도 분파가 되게 많아서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퓨어 페미니즘부터 털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 두 종류의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핵심 내용 중에 트랜스젠더라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배격하는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같은 페미니스트여도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도 많고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다른 신념의 페미니스트들이 뭐 이제 일단 페미니스트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당연히 여권 신장이 기본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또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 페미니즘은 우리 그 유서연 학생이 얘기했듯이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서양에서 페미니즘이 들어올 때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쭉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뭐 큐어 페미니즘, 뭐 그다음에 에코 페미니즘부터 시작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불꽃 페미 액션은 또 이제 그 중에 일부이고 그 메갈도 여러 개의 분파로 막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보수는 뭘로 망한다고? 보수는 보수는 그게 아니라 진보는 자기들 내분으로 망하고 그러니까. 보수는 부표로 망한다. 갑자기 보수가 뭘로 망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보는 명확하게 기억해. 분열로 망한다.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정의당을 여러분들 지지하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분단 국가라서 민주당을 보수가 아닌 진보로 말하는 거고요. 그 민주당 정도의 색깔은 진보라고 외국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의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정의당, 민중당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민중당도 있었고 노동당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한 부파였어요. 사실은 같이 제가 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기에도 학생운동을 할 때 주사파가 있고요. 재헌의회파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한 NL, 뭐 PD라고 얘기하죠. 아직도 NL, PD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민주당 안에서 니들이 NL이었니 PD였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다양한 분파들은 존재해요. 그리고 목표는 맞아요. 목표는 이 땅의 성평등이에요.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가장 오히려 사실은 그 우리가 평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차별금지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차별금지에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건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동성애자도 그 차별금지법 대상에 들어가야 해. 그래서 동성혼도 허락해야 돼. 법적으로 허가해야 돼. 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지금 요즘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난민들에게 국가에서 그
국민의 지위를 주는 것,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다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사실은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당연히 철폐돼야 되는데 동성애는 남겨둬야지 동성애는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난민은 말도 안 되지, 다문화는 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 결국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결국은 차별을 정당화해줘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그 페미니즘은 존재할 것이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들이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퀴어와 관련해서는 아니면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지금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말로 꺼내는 그 순간 엄청난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그 개인의 인권으로 존중하고 있는가가 아마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페미니즘을 여와 야로 많이 싸워야죠. 싸우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가는 목표는 하나인데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서울을 올라갈 때도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듯이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다양한 방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 돼요. 그럼 뭐 굳이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꼭 중요한 일들이 하나 있을 때 모두가 단결해서 한 목소리는 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윤희원 학생 어디 있죠? 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행동이 없어요. 겨우 한 거라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그 가슴을 드러내는 사진을 찍는 정도? 그게 뭘 그렇게 누구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누구를 가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극단이라고 얘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할 때 페미니즘은 어디 가서 껴붙이지도 못한다는 사실 지금.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극단으로 치닫으면 안 되고 어딘가 중간에 있어야 되고, 특히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를 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어느 편에도 쓰면 안 되고 딱 중간에 있어야 되고,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중립을 유지해야 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치의 중립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든지 타도하지 않든지 세월호를 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든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 같은 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좀 내주고 그것이 서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좀 하실 수 있는 특권 같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윤 학생 어디 계세요? 드릴까요? 네. 저는 나답게 살 수 있음에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굳이 성을 바꿔서 트랜스젠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트랜스젠더가 되는 걸 옹호하는 입장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민사님의 생각이 동성애와 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아하든가 좋아하지 않든가, 아니면 내가 저런 동성애 결혼을 법을 허락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 친구와 사랑을 하고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누가 허락해줘요? 국가가 어떻게 그런 걸 허락해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국가가 다 규제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트랜스젠더와 관련해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성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원시 시대를 보잖아요. 아니면 아주 그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성에 대한 구분이 남성과 여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가 되게 많아요. 아주 역사에 아주 옛날로 돌아보면 다양한 성을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와 함께 이제 여성과 남성으로 대표적으로 나누고 이성애 결혼만이 정상 결혼이고 정상애라고 규정했던 시대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소크라테스 그 시기에는 누구와 연애를 해요? 남성들은 남자랑 해요. 미소년하고. 왜? 여자는 인간이 아니고 너무 하등한 동물이기 때문에 뭐만 해요? 애만 나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다 미쳤던 거야. 본능을 무시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회적인 통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인데 그때는 아마 그래서 훨씬 더 이성들끼리 남자들끼리 연애를 하는 게 더 유행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바꿨다기보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인데 몸은 남자인데 여자로 느끼는 거예요. 여자로 살고 싶은 거고 치마가 더 좋은 거고 이 남자는 남자가 더 좋은 거고 동성애랑 좀 달라요. 트랜스젠더는. 근데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의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실은 자기가 남들과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는지 자살 시도를 되게 많이 하고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요. 자기가 그런 나도 그냥 일반적인 이성애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간성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이 두 개, 성기를 두 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 아닐까. 호주 같은 경우는 성을 구별할 때 이렇게 표시, 우리도 주민등록증에 성을 나타내잖아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X의 성을 만들어놨어요. X라는 성.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훨씬 힘들어요. 네. 이정우 학생은 어디 계시죠? 네. 우선은 그 아까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 여성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서 그 남성이 화장실에서 기다렸다가 여성을 골라서 죽인 걸 보면 그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맞다고 이제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요. 이제 제 질문은 저는 남녀평등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여성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연사님께서 보여주신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하며 교통운동을 하는 거는 이제 공공명소이기 때문에 또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또 방금 질문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런 것들을 뭐 피해라고 피해를 줬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메갈리아는 또 여러 종류 중에 하나고 나쁘게 보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메갈리아는 되게 변질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갈리아는 고인을 모독하고 그 안중근 의사를 또 모욕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조차 한남충이라고 욕을 하는데 이러한 메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를 맘충이라고 욕을 하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깝게 죽어간 학생들을 모욕한 일베랑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메갈리아는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갈리아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나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네.
왜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얘기하시면서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존재해요. 예, 존재하고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있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막아야 된다. 극단적인 페미니즘 때문에 모든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니까 페미니즘들끼리 싸워야 한다에는 반대해요. 저는. 그런데 메갈의 방식을 저도 동의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럼 만약 제가 저걸 동의하면 이런 방식의 운동을 했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사실 이분들하고 만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댓글을 올린 메갈리아를 하는 사람들의 취미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그런 안중근과 관련한 이런 걸 올리거나 그러니까 한남충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늘 존재해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근데 이것을 좋아하거나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메갈리아가 페미니즘의 통칭, 페미니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일베도 마찬가지예요. 일베에 대해서는 일베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죠. 아이들이 엄마를 니엠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니엠이가 있고 이러고 시를 써갖고 와요. 학생들이. 근데 그러니까 네. 질문인데요. 네네. 그 유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베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페미니즘 그리고 메갈리아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초등학생의 50%가 일베에 가입했다면은 일베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다양한 계층이 서로 두 가지 집단이 똑같이 공존하는데 왜 일베는 잘못됐고 왜 페미니즘은 정당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일베는 문제고 페미니즘, 극단적 페미니즘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단지 뭘 얘기하냐면 일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할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일베에 대해서 일베가 전체 남성들의 목소리이거나 전체 남성들의 반페미니스트의 목소리인 것처럼 읽히는 게 싫으시잖아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메갈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베도 문제가 있고 그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자정작용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하면서 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선택해서 이것을 나의 의지로 운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겠어요. 일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성을 정말 혐오하고 우리 사회의 여성은 정말 차별받아야 하고 이게 나의 의지야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그의 의지이고 그 사람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지금 유행처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그 일베가 뭘 하는 건지 니에미의 뜻이나 맘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아이들이 그냥 언론에 의해서 재밌는 말과 함께 붙여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서 남학생들이 선생님 얼굴 외모 평가에서 순위 매기고 여학생들 순위 매기고 이런 거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너 김치냐지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통계가 굉장히 높아요. 초등학교에서 이 여성 혐오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것은 학교에서 교정할 수 있는 적어도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제가 사실은 뭐 무엇을 좋다 나쁘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신 아까 앞으로 갈까요? 예, 이정우 학생이 공연 음란죄. 공연 음란죄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겨드랑이 털 보이는 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법적 기준이 있어요. 공연 음란죄가. 근데 이제 가슴을 내보이는 것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해요. 실제로 공연 음란죄로 이게 이제 사진 다 이분들이 이렇게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거 다 내리게 삭제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양한 공연 음란죄를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여러분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명확하죠. 뭐예요? 여성의 가슴을 성적 대상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섹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의 몸을 우리는 계속해서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섹시함의 코드를 읽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사실은 저는 저 사진이 전혀 섹시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 사진보다 어떤 게 더 섹시해요? 입고 있는데 속옷 광고가 훨씬 섹시해요. 훨씬 성적으로 보여요. 저건 별로 성적으로 안 보였어요. 그냥 인간의 몸에 달려있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달려있는 가슴, 이건 부끄러운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저거. 제 딸도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엄마 저런 거가 오히려 페미니즘이 욕먹게 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것도 용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는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못하거든요. 저한테 저렇게 하라고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즘 20, 30대들이 저보다 훨씬 용감하고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답이 안 되셔서 공연 음란죄. 보면 대답은 충분히 됐고요. 네. 그냥 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 메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좀 극단적인 부류가 있는데 그런 걸 나쁘게 보이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일간 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의 초등학생 50%가 일간 베스트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약간 일베는 되게 큰 사회적 문제인데 메갈리아는 그냥 그렇다는 전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말씀하실 때 이제 둘 다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제가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렇게 읽힐 거고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일베의 숫자와 그 메갈의 숫자로 따질 때 사실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50%가 제가 일베가 초등학생의 50%가 일베가 아니고요. 그 일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가입자들의 50%가 초등학생이에요. 이거였고요. 만약에 메갈 사이트에 가입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50%였다면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페미니즘이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좀 제대로 된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서 이런 차이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은 있겠습니다. 영우 학생은 어디 계세요? 서현우 학생. 저는 페미니즘을 나쁘게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여성의 권리 평등을 위한 그냥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 다 이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한남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페미니스트들만 접하다 보니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는 그런 뭐를 바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강사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사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대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도 대표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정유선이라는 한 개인이고
제가 해왔던 일들이 여성운동이고 저는 페미니스트이고 대한민국의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도의원이고 이런 강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 모두가 다 한남충이라고 한남이라고 남성들을 총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적어도 여성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여성을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여성을 모두 다 동그라미 안에 다 집어넣고 같은 것으로 김치년, 된장년 뭐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이 모든 남성을 한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평등은 여성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성들은 맨박스에 갇혀있죠. 어쨌든 남성들도 남성다워야 하고 남자들이 생계를 좀 더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회사를 가야 해요. 회사에 너무너무 가기 싫어도 왜? 가족 먹여 살리려면 내가 생계 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 70, 80대의 노인들이 자살을 할 때는 지금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은 남성이 높아요. 그리고 남성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상실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게 뭐와 함께 가요? 남성의 성 역할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남성이 돈을 못 벌거나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찌질한 루저가 되는 거죠. 이게 옳아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성평등을 얘기하죠. 여성들이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일을 할 때 그러면 가사노동과 육아는 누가 해? 함께 해야죠.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훨씬 더 바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달에 반을 집에 못 들어가요. 거의 춘천에 나와. 제가 집이 원주고 의회는 춘천에 있고 모든 행사가 뭐 강원도 전역에서 있기 때문에 익산에도 가고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 세전이 열리면 거기 응원하러 가고 뭐 교육받으러 제주도 2박 3일 갔다 오고 한 달에 반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지금 다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가 있기 때문에 의원을 하지 안 그랬으면 의원 못했을 거라고. 애들이 어렸으면 저는 의원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10년을 저는 애들 키우느라고 다른 걸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원을 하든가 결혼을 안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의원을 하든가 애를 안 낳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여성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을 갈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 내 아내가 될 여성이 사실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활동하는 걸 좋아해. 그럼 당분간 내가 아이를 볼게. 나는 조금 더 집안일에 집중하고 나 회사에서 승진 같은 걸 안 해줄 때는 난 자유로운 직업을 할게. 이럴 수도 있어야 하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러면 뭐가 돼요? 다 무능한 남자가 되잖아요. 왜 서로 그래야 돼?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이든 전 세계의 페미니스트들은 그거예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 이건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면 소수민족인 사람도 아니면 저렇게 성적 정체성을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양성을 좀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한 것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단지 역사 이래 가장 오래된 차별이 그리고 가장 크게 일어났던 숫자로 봤을 때 차별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열띤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도 들어주시고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라도 문자로라도 해주시면 끝으로 저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면 마무리. 네.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하면 그 의무 대상자들 강의를 해요. 성인 남성과 여성들에게 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 강의는 많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정도만 했는데 그것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미투 이후에 지금 20대와 30대가 바뀌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내가 얼마나 이 사회를 살면서 내가 여성운동가인데도 젠더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가웠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아쉽지만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다른 자리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제 제기할 것들 아니면 저는 어쨌든 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이런 정책들은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